시장 환경 분석을 이런 걸로 보통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우리 자동차가 몇 대가 팔려 나가느냐, 우리 자동차는 시장 내에서 몇 % 정도 마켓쉐어를 달성하고 있느냐, 경쟁사는 어느 정도 판매하고 있느냐, 이런 시장 환경 분석, 판매 분석 같은 걸 먼저 시작을 하고 내 위치를 이해합니다. 즉 내가 이 시장 내에서 지배적 사업자다, 아니면 내가 도전자다, 아니면 나의 존재감이 별로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 존재감이 시장에 크지 않다. 그럼 굉장히 뭐랄까 옳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든지 어떤 부정적인 이슈라도 소비자들이 알게끔 만든다든지. 근데 저희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는 업계 지명도 기준으로 1위거든요. 그럼 정도를 걸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가진 어떤 어려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수라는 거를 연관시켜서 풀 수 있는 것들을 풉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시장 세단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아, 이 시장은 괜찮구나.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구나. 이런 키워드만 가지고도 아, 여기에는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투자를 하면 리턴이 올 수 있는 시장이 있구나. 라는 걸 재무 담당자들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또는 기존 제네시스, 코드명 BH입니다. BH 판매가 감소되고 있다. 우리의 제품이 왜 판매가 감소되고 있지? 이 후속차를 내야 되는데 이 판매 감소는 뭘 의미하는 거지?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모델 노후화 또는 경쟁 차종의 신차가 나옴으로써 판매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등등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는 고급차 시장 내에 현대자동차 점유율이 낮다. 국내에서는 현기 합쳐서 7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이 있는데 사실 6천만 원 이상 되는 시장 내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뭐 수입차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팔리니까. 그럼 왜 그렇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지라는 것들이 하나둘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하면서 다음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또 다른 분석 어떤 걸 하느냐? 경쟁 분석합니다. 여기 학년들을 제가 안 물어봤는데 3C 분석 얘기 많이 하죠. 들어봤어요? 뭐 커스터머, 컴피턴스, 컴피티터 이런 분석을 틀에 박힌 분석이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전략이라는 흐름을 잡는 건데 경쟁 분석을 해보죠. 예를 들어 고객, 커스터머 트렌드 먼저 분석을 해보면 고급차 시장 내에서 고객들이 되게 젊어지고 있어. 그럼 저희도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를 던져야 됩니다. 그렇겠죠. 또는 펀트 드라이브. 옛날에 국내에서는 자동차는 그냥 탈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입차들이 들어오면서 자동차는 운전이 되게 즐거운 어떤 놀이기구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했거든요. 현대자동차도 예전에는 그냥 감성이 없는 그냥 탈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 제네시스부터는 굉장히 재미난 차, 운전할 만한 차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어. 그러면 저희들이 광고 슬로건이 바뀝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 고급 이걸 타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를 만났을 때 삑삑 하면 듣는 알죠? 그랜저. 이거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동차라는 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부의 상징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워딩을 던져야 되는 건데 요즘 시대는 자동차는 굉장히 잘 달려야 되고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제네시스 광고가 굉장히 잘 달리는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즉 이런 건 분석을 통해서 결과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반성도 하거나 우리에 대한 강점, 약점들을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강점은 부각시켜야 될 거고 우리의 약점은 좀 좀 상쇄시켜 나가야 될 거잖아요. 최근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현대자동차에 우호적인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실 거예요. 인터넷 보면. 그죠? 쿠킹홀이다, 호갱이다.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실수한 것도 많고 1위 사업자로서 소홀히 한 것도 있다 보니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제네시스라는 걸 런칭하면서 많이 불식시켜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냥 제품 좋아요라고만 말한들 그래봤자 현대자동차인데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런 것도 전략의 고려 요소 중에 하나로 저희들은 이런 시장 환경부터 여러 가지 분석 속에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 방향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진정성 있는 소비자가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과장되지 않은 옛날에는 숫자 마케팅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들이 마력이 얼마입니다. 뭐 세계 최고 연비. 근데 이런 얘기 안 해요. 요즘에 보면은 좀 더 진솔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정성 있는 마케팅을 합시다. 또는 성능을 부각시킵시다. 성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체험을 강화합시다. 등등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들이 방향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온 마케팅 활동을 큰 방향성으로 휴먼 퍼포먼스라고 했어요. 이거는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딱히 시장에 먹혀들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이 시장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퍼포먼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퍼포먼스가 좋아 라고 말하면 미투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경쟁차들도 다 퍼포먼스가 좋은데 그러면 그들과 우리는 뭐가 다르니? 라는 얘기를 할 때 독일 3사가 대표하는 퍼포먼스는 굉장히 미케니컬한 퍼포먼스야. 굉장히 기계적이고 차고 좀 한편으로 치우쳐진 퍼포먼스라면 우리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퍼포먼스는 인간을 닮은 균형 잡힌 퍼포먼스야. 좀 더 따뜻하고 라고 해서 휴먼 퍼포먼스라고 했고 초기 런칭 광고에 보면 마지막에 휴먼 퍼포먼스 제네시스 하면서 끝나요. 근데 실제 소비자한테 기억에 남은 건 퍼포먼스만 기억에 남았다고 보입니다. 휴먼이라는 거 기억에 안 남죠. 그러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 쉽지 않구나 저런 거를 기억시키는 게 라는 건 배웠고요. 하여튼간에 이런 큰 방향을 정해요. 저희가 모든 활동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런칭 컨셉이라는 걸 정해요. 그러면 모든 부문이 그 런칭 컨셉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스토리텔링 요소도 개발하고 PR도 하고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등등등의 활동들을 하고 이 중에 몇 가지만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Q&A로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저희 뉴스 마케팅 팀에서 저한테 국내 판매 전략팀이 뭐 하는 부서인지를 좀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전략 부서는 사실은 실행을 많이 하진 않아요. 자, 전략을 잘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이 뭘 것 같아요? 우리 제일 처음에 손든 학생. 넓은 시야. 또 맞아요. 넓은 시야 중요합니다. 또 전략을 되게 잘 세우고 그러려면 현상 진단에서 문제점이 좀 날카로워. 분석력 또는 전략적 사고 되게 중요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왔어요. 그리고 국내 판매 전략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전략을 잘 수립해요. 하지만 전략은 실행이 잘 받쳐졌을 때 의미가 있어요. 전략을 잘 세우는 건 그저 페이퍼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실행이 잘 되려면 굉장히 많은 부서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소통 능력이 제가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해요.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통 능력이 중요해요. 지금 이 장표에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자, 이 부분까지 전략에서 나올 수 있어요. 휴먼 퍼포먼스 앞에 시장 분석하고 뭐 해서 우리는 런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향성까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실현시켜주는 거는 뭐 PR하는 홍보 부문, 예를 들어서 홍보 부문 또는 마케팅 광고 부문 또는 내부 교육하는 팀 또는 뭐 프로모션 팀 굉장히 많은 팀들이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활동들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한 저희 국내 판매 전략팀이 하는 일이 런칭 협의회라는 거래요. 한 6개월 뒤에 런칭을 한다라고 정해지면 저희가 6개월 전에 다 불러요. 다 같이. 6개월 뒤에 이런 차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휴먼 퍼포먼스라는 거를 전사, 중요한 팀들이 다 같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들 자기가 이걸 냈는 줄 알아요. 회의를 하다 보면. 내가 낸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면 다들 열심히 해요. 그 컨셉. 그런 식으로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한 배에 태우는 작업을 잘해야 돼요. 이 전략은 내가 세웠어가 아니라 전략을 잘하는 사람은 전략 큰 방향을 초기에 잘 수립하고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이 전략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거 야 내가 만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게끔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한 배에 태우면 그걸 실행시키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회사 내에서는 컨설팅이라면 전략 잘 세우고 나면 끝나요. 실행을 담보하진 않으니까. 하지만 회사 내에서 전략가라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들의 뜻을 수렴해서 보고서에 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 하나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자, 이제 이런 전략에서 무엇을 했는지 몇 가지만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EQ900 후속 에쿠스가 이번에 나왔을 때 굉장히 승차감이 좋아요. HCVS라고 해서 독자 기술을 적용해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지는 서스펜션을 적용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마케팅이에요. 그죠? 기억이 잘 안 남아요. 이게 무슨 기술적 원리적 이렇게 안 해요.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굉장히 많은 아파트 둔턱, 교량 이음새 등 굉장히 승차감에 저해가 되는 어떤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둔턱이 가지각색인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진들은 거의 국내에 있는 모든 유형의 둔턱을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 EQ900에 안 가본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주요한 뭐 강남 웬만한 데 다 다녔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승차감을 만들 수 있게끔 로직을 설계하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런 거를 저희 DH 때부터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 제네시스 때부터. 그래서 저희가 그냥 차에 대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얘기거리가 될 수 있는 홍보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휴먼 퍼포먼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DH 때 혹시 제네시스 때 기억에 남는 광고 있어요? 이게 티저 광고입니다. 즉 런칭하기 전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차를 안 보여주는 광고를 하나 했습니다. 이거 말고. 티저 광고는 저희가 뉴르부르크링이라는 어떤 자동차 스포츠의 성지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차가 달리는, 근데 차는 안 나오고 그 뉴르부르크링을 차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서킷에 달리는 듯한 영상을 붕붕붕 소리 나면서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래 제네시스 이번에 뉴르부르크링 갔다 왔다 이거지? 이런 느낌이 들게끔 광고를 만들었어요. 이 영상이 1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이고요. 이거 언제 썼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을 만들면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잖아요, 회사가.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언제 썼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신차 발표회, 신차를 최초로 미디어한테 공개하는 때 언베일링 영상을 썼어요. 이 영상이 딱 끝나고 차가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처음 보여주는 그 자리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음악도 그렇고 굉장히 감정을 고조시키게끔 만든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멋있죠? 이 학생들이 이런 거 보면은 나중에 꼭 제네시스 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이 생겨요. 지금 보셨을 때 뭐 기억에 남으셨어요? 막 키워드들이 몇 개가 막 나왔잖아. 그죠? 심장, 신경, 감성, 뭐 근육, 뭐 등등 나왔죠. 제네시스가 창세기라는 거 알죠? 영어로 창세기입니다. 신기원.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저희가 천지창조 7일에 걸쳐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7가지 어떤 자동차에 있어서 중요한, 심장은 엔진, 그 다음에 근육은 H트랙, 사륜구동, 그 다음에 신경 같은 건 첨단 주행 기술, 감성 같은 경우는 감성 품질 등등으로 엮어가지고 7개의 영상을 만들고 그걸 묶어서 1분 30초로 만든 거예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 요소들을 넣어서 만들어서 이 차가 굉장히 사람을 닮은 그런 차로 만든 겁니다라는 걸 은유적으로 섞어서 표현을 한 건데 다 전달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했었고,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한 가지일 뿐인 거고, 결국 굉장히 우수한 어떤 제네시스의 장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교육도 되게 많이 강화했어요. 여기 전략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마케팅은 대외적인 마케팅, 그 다음에 미디어에 대한 마케팅만이 아니라 대내 마케팅도 되게 중요해요. 이 우리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 차 진짜 제대로 나온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고객한테 그게 전달돼요. 광고를 보고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영업소에 왔을 때 이 영업하는 사람들 저희가 카마스터라 부르거든요. 카마스터들이 좀 쭈삣쭈삣하고 자신 없어 하고 하면은 바로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잘 모르고 왔는데 안 타보셨어요? 제가 서킷에서 타봤는데요. 이 차 정말 좋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런칭을 할 때 항상 굉장히 대내적인 마케팅, 대내적인 교육에 돈도 많이 쓰고 노력도 되게 많이 기울여요. 물론 담당자마다 성향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걸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육들을 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또. 그 외에 차가 좋다 보니까 차를 타야 된다. 즉, 이 차는 이전에 현대자동차로 불렸던 차들과는 전혀 다르다. 태워줘야 된다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체험 행사들도 많이 기획해서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활동들을 좀 주연 활동들만 말씀드린 거고 되게 잘했을 것 같죠? 되게 잘한 것 같죠?
그죠? 제가부터 잘했어요, 되게. 그리고 실제 반응들을 보면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다. 그래서 저희가 노렸던 얘기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게. 마케팅을 하면은 결국 소비자가 뭘 얘기할 것인가인데 저희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게 만드는 게 마케팅이고 전략인 거거든요. 굉장히 디자인된 어떤 메시지들이 잘 성능이 좋아요로 끝나는 거는 그냥 성능이 좋아요예요. 근데 그걸 디자인하면 차체가 강화돼서 그런지 성능이 참 좋네요. 저희들이 차체를 부각시켰으면 차체란 키워드가 나와줘야 돼요. 당연히 성능이 좋아요라는 얘기는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역시 뭐 51.5% 초고장력 간판이 적용됐다더니만 정말 차체가 뭐 성능이 좋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던진 말들이 소비자로부터 나오는 걸 저희들은 많이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죠. 그죠? 다행히 지금 1세대, 2세대 선배님들부터 해가지고 잘해서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이제 제네시스가 차의 이름이 아니게 됐잖아요. 알죠? 이제는 여러 고급차, 후륜고동 기반의 고급차들을 묶은 브랜드가 됐어요. 이제 브랜드가 성장해 가고 있고 지금 그거를 계속 또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 좀 빠르게 넘긴 만큼 질문 받으면서 궁금한 것 좀 얘기를 풀어갈게요. 아까 여러 반응을 분석해가지고 원하는 키워드를 도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 도출해 냈는지 결과를 분석하는지? 결과 분석하는 거 가장 쉬운 거는 인터넷 댓글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또는 기사들을 보거나 그러면 본사에서 바로바로 그냥 어떤 게 많이 얘기가 돼가고 있구나. 뭐 카페 들어가 보면 나오잖아요. 막 저희들 진짜 많이 봐요. 그랬을 때 DH 제네시스를 런칭했을 때 진짜 별의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뭐 노이즈 마케팅 한 거 아니냐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차체가 균열이 있다. 현대자동차 카탈로그 봤더니 BIW 차체에 균열이 있더라 라는 걸 누가 저희들도 못 찾은 걸 찾아서 인터넷 네티즌이 올렸어요. 근데 그게 그 본드가 이렇게 흘러서 붙어가지고 균열된 것처럼 사진이 찍힌 거였거든요. 또는 뭐 거북선 에디션이다. 혹시 알아요? 제네시스를 세워놓은 걸 옆에 찍었는데 이게 앞에 라지에이터 그릴에서 연기가 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걸 누가 찍어서 올렸어. 그러면서 제네시스 거북선 에디션이다. 이거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거다. 초기 품질 불량하다라고 올렸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세차하고 겨울철에 세차하고 나서 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또는 이게 깜빡이가 하나만 켜져 있고 하나가 안 찍힌 게 이게 도로에 교차를 해서 좌회전하려고 받고 있는데 그걸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야, 초기 품질 불량하다. 깜빡이 하나 안 켜진다. 이게 DRL이라고 해서 낮에 켜는 거는 좌우 깜빡이 등을 넣으면 하나가 전멸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순간 사진 찍으면 하나만 나오고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별의별 거 다 올라왔어요. 막 그런 거 다 보고 실시간 대응합니다. 저희가. 그것도 뭐 현대자동차 거짓말 했다, 아니다, 막 그런 노이즈가 제가 볼 때는 차가 좋으니까 제품 자체가 좋으니까 노이즈가 다 관심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차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약간 시끄러운 건 오히려 호사가들의 어떤 재미거리가 돼서 이 이슈가 죽지 않게끔 되는 것도 좋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장에도 별로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 전체가 갖는 총체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볼보 같은 경우는 완전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벤츠는 품위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현대차 자체는 아직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제네시스 출시 자체가 단순히 프리미엄 시장 쪽으로 이런 기회를 발견해서 그거를 공략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현대차 자체가 장기적으로 고급화 포지셔닝을 하려는 것인지 두 개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질문을 두 개로 받아들일게요. 현대자동차는 추구하는 어떤 이미 뚜렷한 이미지가 없는 것 같다 하나, 그러면 그게 있느냐? 두 번째는 제네시스라는 건 왜 출시했느냐로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후자 먼저 대답을 드릴게요. 제네시스 브랜드를 출시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고객들도 얘기지만 필연적으로 했어야 될 거를 했다라는 반응이에요. 현대자동차가 이제 전 세계에서 판매량 기준으로 5위예요. 전 세계 양산차 메이커 중에 굉장히 많이 컸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5개 메이커들 중에 고급 브랜드 없는 회사가 없어요. 렉서스, 아우디 다 있잖아요. 위에 있는 메이커들이. 그죠? 고급 브랜드라는 게 필요해요.
이 메이커한테 자동차 회사라는 거는 언제까지 양산차 현대 브랜드만 가지고 또는 이 넓은 수요층을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다 다른데 고급차라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라인업 제네시스로 대응을 했었어요. 에크스와 제네시스. 하지만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그러니까 라인업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또는 독립 브랜드를 지향하는 제네시스라는 게 나온 거고요. 제네시스 브랜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이 정도 볼륨에 이 정도 존재감을 가졌다면 고급 브랜드는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나온 게 맞고요. 다만 추구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현대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모던 프리미엄이라는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던 프리미엄이 굉장히 어려워요. 직관적으로 느끼기 어려워요. 근데 사실 후발주자인 현대자동차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굉장히 좋은 또는 올바른 어떤 기술이나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준다는 거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밸류 포 머니인 거고, 좋게 말하면 어떤 좋은 가치를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모던 프리미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모던 프리미엄을 얘기할 때 예를 들었던 게 뭐 애플 아이폰 같은 거거든요. 아이폰 고급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나 다 사잖아요. 그런 가치. 저희들이 추구하는 소나타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나타는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그죠? 예전보다 더 안전해졌어요. 예전보다 더 성능이 좋아졌어요. 뚜렷하게 한쪽 방향만 추구하진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미지가 모호할 수 있는데 그걸 가장 가까이서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서 모던 프리미엄의 정수를 제네시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 성능 이 모든 걸 이제는 좀 기계를 위한 기계,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 이게 정말 화려하지만 고객한테 필요 없다면 개발 안 하고 고객한테 더 싸게 줄 수 있다면 이 기술이 아닌 다른 기술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게 인간을 향한 어떤 혁신이란 걸로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를 가장 앞서 내세우는 게 제네시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는 안전, 볼보만큼 안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볼보만큼 안전을 중시할 겁니다. 또는 BMW만큼 드라이빙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진 않아요. 하지만 못지않은 주행 성능을 추구할 거고, 벤츠처럼 최고는 아닐지언정 최고를 추구하고 적당한 가격에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는 걸 추구하는 게 저희 양산차로서의 현대자동차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오늘 좀 시간이 짧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결과는 다른 기획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시각이 다른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그 접근하고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것이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기존의 뻔한 답을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만의 좀 독특한, 튀는, 차별화된 그런 시각을 원하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사과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애플. 미안할 때. 오케이. 원하는 답이 두 번째 나왔어요. 대부분 백설공주요, 뭐 애플이요, 스티브 잡스요 얘기하는데 어팔로자이즈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해요.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책 한권 드릴게요. 처방전입니다. 보여요? 진단명 너무 무겁고 심각하면 재미없음 등등등등입니다. 간단한 진료를 해요. 큰 진료 같은 경우에 하면 더 이제 병원을 많이 보내겠죠. 자, 브랜드는 자 카카오톡에서 뭘 하면 이렇대라는 거예요.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나의 브랜드 비주얼 전략을 짰죠, 그렇죠? 이세미야께 그 터틀넥하고 리바이스 청바지하고 뉴밸런스에 또 1년 내내 그렇게 입었어요. 그리고 이세미야께 그 터틀넥이 없어져서 특별 주문해서 제작을 해서 입을 정도로 본인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었었죠. 자,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애플에서 호텔을 짓는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카메라 만든다, 자동차 만든다, 그런 느낌 떠오르죠. 자, 삼성에서 호텔을 짓는다라고 하면 이미지가 떠올라요? 예.
삼성에서 호텔을 만들었죠. 한복 입고 가면은 못 들어가는 신라 호텔.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현대자동차 H 마케팅의 마스터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앞으로 그 이후의 것들을 좌우하는데 가장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 책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브랜드가 돼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책을 만드는 건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에드워드 버네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라 잘 아실 거예요. PR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윌슨 대통령 밑에서 공보관을 했었죠. 당시 미국은 세계대전에 참가해서 패권을 잡아야 세계 1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었죠. 그래서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그 역할을 해냈어요. 뭐 프로파간다라는 용어 대신에 이제 PR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이여 세계 평화를 위해 떠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죠. 그리고 역시 마침내 미국은 원하는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버네이스는 거기서 나왔고 이제 그 광고 쪽으로 갑니다. 어느 날 삼촌한테 편지가 왔어요. 야 조카야, 내가 참 먹고 살기 힘드니 돈 좀 보내줄래? 아 삼촌, 제가 좀 돈이 있으니까 좀 보내드릴게요 라고 돈을 보냈죠. 삼촌이 고맙다고 시가 한 박스와 더불어 원고를 좀 보내줬어요. 자,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직 출판되지 않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재밌었느냐? 군중심리의 구조와 동의를 이해하면 일반 대중이 모르게 우리의 의지대로 그들을 통제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다시 얘기하면 독자를 알면, 소비자를 알면, 타겟을 알면 그 사람들의 니즈와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그들이 모르게 내가 그들을 조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죠. 1920년대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여자가 담배 핀다 되게 안 좋게 봤어요. 그러면 어느 회사가 돈을 벌기 힘들까요? 담배 회사죠. 아메리칸 타바코사가 에드워드 버네이스한테 연락했어요. 야, 이제 담배 매출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 이 럭키 스트라이크 좀 더 판매할 수 없겠니?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뭐였냐면 미국에서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뉴욕에서 부활절 퍼레이드가 있었어요. 거기에 정말 매력적인 여성들을 참여시켰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와서 촬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신호를 줍니다. 뭐 했을까요? 매력적인, 그죠? 대놓고 담배를 폈어요. 기자들 막 난리가 났어요. 그죠? 일면 기사거리 잡았으니까 사진 찍고 보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뭐라고 보도자를 냈냐면 여성이 원하는 건 흡연이 아니라 남녀 평등이다. 기가 막히죠. 다시 얘기하면 그 이후로 여자한테 야, 어떻게 담배 피냐라고 하면 흡연을 갖고 뭐라는 게 아니라 성차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케팅에서는 디드로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품 구입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것들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책을 만들면서 바로 이런 핵심을 짚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얘기하면 20대가 본 20대의 트렌드를 제대로 짚어준다면 그게 하나의 트렌드의 어떤 를 만들어내는 90점, 또 짚어낼 수 있는 90점, 또 풀어낼 수 있는 90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글을 쓴다는 것은 글 쓰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한 전략인 거예요. 이왕 쓰는 거 많은 사람이 읽고 반향을 느끼고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그럼 가야 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읽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독자가 있습니다. 그 독자가 글을 읽는 것은 나와 소통하는 것이죠.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체계를 가져야 됩니다. 자, 글과 말이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더 멋있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방법 또한 되게 많이 비슷합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되게 많이 중시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텍스트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해석이 필요한 것이에요. 컨텍스트는 해석에 좀 도움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텍스트는 뭘까? 예를 들면 책? 또 좀 작은 단위예요. 문장? 정보를 담고 있는 단어. 오케이. 대부분 텍스트 그러면 글자를 생각해요. 근데
텍스트는 글자를 포함을 해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일 수도 있고, 뭐 동영상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그래프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컨텍스트는 뭐냐? 이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한 어떤 그 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아, 그렇구나. 잘 가사 한번 들어봅시다.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아침이슬이라는 앨범에 그 1975년에 나온 앨범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되게 힘들고 어려워도 잘 버텨나가고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금지곡이 됐죠.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예, 금지곡이 이제 정치적 상황이 약간 그런 그 정권을 비판하고 그런 식의 어떤 유도가 될 수 있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금지곡을 했었고 그게 1988년 그때 이제 해금이 됐었죠. 양희은은 이 노래를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서슬퍼런 때는 바로 그냥 했었는데 다시 전 국민이 부른 노래가 됐어요. 언제냐? 박세리가 했을 때 제2의 건국을 꿈꾸면 이 노래가 또 다시 사용된 거죠. 같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건 텍스트이고 이런 거는 이제 컨셉트가 되는 거죠. 텍스트는 그 하나만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고 추측을 할 수 있으나 자세한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컨텍스트가 붙어서 설명을 해줄 때 보다 명확하게 된 거죠. 명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독자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 쓰는 그 구성 요소를 해볼게요. 많이 앞에서 얘기했었죠. 독자는 누구인가? 도대체 독자는 누구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얘기했었지만 나는 누구랑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 누구가 누구일까를 정확히 알아야 돼. 100% 소통 불가능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게요. 요 스타일 H라는 책은 뭐냐면 현대백화점의 자스민 클럽이라고 VIP들을 위한 책이에요. 자스민 클럽 있어요, 이 중에? 자, 전 여러분이 꼭 다 자스민 클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 호 편집장했는데 12월 송년 때 와 그 사은잔치 선물이 정말 여러분 다 자스민 됐으면 좋겠어요. 책을 창간하면서 독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한양대학교 홍성태 교수님한테 의뢰해서 서울에 있는 백화점 지점의 자스민 클럽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어요. 그분들의 나이, 그다음에 소비 패턴, 좋아하는 브랜드 뭐 등등등등 했죠. 뭐냐?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에 맞게 다 만들어야 돼요. 말투, 사진, 구성 이런 것들 다. 그냥 글을 쓴 책 아니야? 아,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출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턱없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그 소비 패턴, 그다음에 이런 거기 백화점에서 보내는 시간 이런 것들 되게 꼼꼼하게 조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디자인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고급함이나 아니면 나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죠.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 등등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외색, 일색이었지만 이건 한국색으로 좀 해보자라고 했었고 캘리그라피나 어떤 종이도 이제 필리핀 핀란드에 수입한 종이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컬러도 오방색을 많이 쓰고 해가지고 비주얼 차별화했어요. 다행히도 잘 먹혔고 너무나 좋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잡지죠. 제가 있을 때 이제 그 작업을 했었는데 책은 지극히 전략이에요. 그 생각을 책을 만드는 사람이 하지 못한다면 그 책은 그냥 버린 책이라 생각을 해요. 자, 다음은 뭐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글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얘기를 들어봐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본인이 얘기해야 될 거를 자기도 몰라. 그냥 얘기만 해야겠대.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누구와 이야기를 그 친구든 누구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식의 거를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식의 글을 하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스스로 정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가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그냥 중언부언하고 붕 떠버리기만 합니다. 그 다음 뭐냐면 효과적인 소통법이에요. 독자에게 가장 친근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무엇인가? 물론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 자, 단행본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SNS 되겠죠? 형식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젊은 사람이라면 어떤 걸 더 선호할까? 보여줄 게 사진이 더 많다면, 글이 더 많다면, 아니면 표가 더 많다면, 혹은 아니면 내가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노출되기 원한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앞에서 했다면 이런 것들도 역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찾아보지 않으면 휘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에는 옆에 놓고 볼 수 있으니까 생각을 날 때마다 접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들이 있는 거죠. 내 얘기가 객관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뭐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리서치가 하는 게 있죠. 아니면 이런 자료들을 내가 쭉 뽑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하게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영향력이 있거나 유명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말 하나하나가 되게 큰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 그 팀들을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내가 독자한테 얘기했을 때 독자가 봤을 때 아유, 쟤 혼자 얘기하네. 이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됩니다. 그런데 자칫 정보 나열식으로 되면 안 돼요. 정보 나열식 되면 그냥 모듬 안주밖에 안 돼. 정보도 어떻게 모아놓고 풀어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바로 논리적인 연계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팩트들을 다 모아놓고 그 정보들을 모아놓고 이거 안에서 어떻게 내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그 안에서 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사람들의 그 인용구냐 아니면 논문이냐 혹은 아니면 어떤 그 보도냐 어떤 공인된 기관의 검증 그거냐에 따라 가지고 글을 쫙 읽으면서 어떻게 얘기했을 때 내가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신뢰를 주며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말을 다시 할게요. 이러면 돼요. 책은요 활자화돼서 나오고 나면은 다시 거슬 수가 없어요. 말은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면 끝이에요. 책은요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많은 사람들은 말하는 게 글 쓰는 것보다 쉬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말하는 것보다 글 쓰는 게 더 쉬워요. 왜 그럴까? 책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글이 완성돼서 보내기 전까지 몇 번을 읽고 다시 고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글을 쓰다 보면 그게 뭔지 알게 되고요.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글쓰기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트렌드볼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를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 체계, 사고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어휘와 문장이에요. 자, 이 책 아는 사람. 군대 갔다 온 남자친구는 다 압니다. 군대 갔다 온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군대에서 허락하지 않는 최고의 남성 매거진이죠. 맥심이라고. 우리 회사 책은 아닙니다. 자, 어휘와 문장인데, 자, 우리는 독자가 어떤 분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독자가 어떠한 언어와 습관에 되게 필요하고 익숙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이거는요, 자꾸 책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한 30에서 한 50대, 20대, 50대? 돈 많은 분들이 그냥 사보는 그냥 명품 매거진이에요. 자, 아까 마매낭팡 잠깐 들어줄래요? 저 책은 우리 아이 3살 될 때까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보는 거예요. 아직 3살 안 됐어요? 네, 그래요. 근데 나이로 보면 두 사람이 겹치죠. 그런데 글투로 보면 많이 달라져요. 왜냐면 되게 젠치하는 글투예요. 그죠? 사람들은 쇼핑하면서 이것도 좋네 하면서 되게 우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매낭팡 같은 경우에 보면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그래요. 뭔지 알죠? 다 얘기가 있으니까.
애기의 눈에 맞추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건 정말 그 아마 댄디하고 스타일리시한데 저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캐릭터도 들어가고 알록달록한 엄마가 아이 때문에 스타일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육아 잡지에서 원하는 말투가 바로 그런 말투인 거죠.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독자라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자, 맥심은 뭐냐면 저희 회사 책은 아니라 다들 몰라요. 그런데 놀랐던 건 뭐냐면 아주 효과적인 어휘와 문장이 과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기 활자화돼서 나왔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롤 안 하나 보다. 아는 사람 20대에서도 분분하네. 위로가 됩니다. 자, 이게 제목이에요. 롤러남 스태프 2기 2기 김 다짜고짜 티어가 몇이셈 실버 3이다. 이 포지션이 어떻게 되셈 서폿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책은 누구나 볼 수 있어. 근데 이 책은 뭐냐면 딱 그 타겟에 집중해서 그들이 쓰는 말투를 가져온 거죠.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들한테 익숙한 어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을 쓰면서 자, 내가 쓴 책의 글을 누가 볼까? 그들은 어떠한 말투에 익숙했을까? 새로운 이런 신조어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말이 하면 이렇게 표현해줘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좀 많은 그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책을 좀 만들어 볼게요. 이 순서를 여러분이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제가 책을 만든 순서예요. 발행 목적, 목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도대체 이 책을 왜 내는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행의 목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그에 대한 피드백, 내가 받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저는 표준 독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를테면 스타일 H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타겟으로 하는 독자들은 자스민 클럽이라는 것이죠. 그 것처럼 자, 우리가 현대경찰 H 마케팅 마스터에서 책을 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6, 70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또 10대도 대상으로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 누구를 잡고 그들의 편한 언어와 편한 어떤 비주얼과 자료로 소통을 할까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소통 습관은 어떨까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그까지 플랜을 짜준다면 더 좋겠죠. 더불어서 요즘은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홍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미천에 있는지 모르겠긴 하겠지만 각 팀별로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를 잡아서 책을 쓸 때 나는 이번에 이런 그 이슈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계속 SNS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차별화 전략입니다. 동종 단행본과의 차별화 선정. 요즘 책 보면 마케팅 서적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차별성을. 필자가 저자가 누구인가? 이거 말고는 별로 이렇게 변별력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20대가 20대를 얘기하면 좀 더 다른 책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했던 거였었죠. 자, 그러면 20대들은 트렌드에 정말 관심이 있을까? 어떠한 트렌드에 관심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뽑아놓은 트렌드 키워드가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을까? 혹은 공감을 안 한다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장치를 해야 될까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다른 동종 트렌드 책을 좀 봐야 돼요. 아, 이 책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좀 뜯어봐야 돼. 우리 조금 더 봤던 것처럼 글투나 그다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 가져왔던 소스들 있잖아요, 그죠? 누구 인터뷰, 어떤 게재한 논문, 아니면 방송, 통계,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좀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난 이렇게 좀 해볼까? 다시 말하면 동종 단행본을 좀 많이 읽어봐야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기획입니다. 앞에까지는 이제 크게 했었고 그야말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는 거죠. 글은 얘기했지만 그냥 투보식으로 나열하게 되면 그냥 나열밖에 안 돼요.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읽는 사람도 그 메시지에 대한 파급력이 있고 오래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개 방식 설계합니다. 필수 요소를 선정해야 돼요. 정보, 그래, 오케이, 뭐뭐뭐 해야겠다. 그리고 최소한 어느 정도 급의 이상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 기관이라면 어느 정도, 매체라면 어느 정도 이상의 것을 받아야 내가 쓰는 글들이 더 큰 힘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수립해야 돼요. 글 형식 여기 얘기했었죠?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이거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적어도 한 챕터 안에 몇 명의 사람들 집어넣자.
인용으로 이런 식의 걸 좀 설계를 해야 돼요. 팀별로 글을 쓰게 되면 그게 다 중구난방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맞추지면 안 됩니다. 사진이나 그래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게 읽다 보면 계속 사진만 나와. 아니야. 사진이나 그래프 같은 것들이 변화를 줘야지 훨씬 재미가 있으면서 신뢰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차 기획을 하게 됩니다. 전개 방식이 구체화인데요. 테마와 글 형식입니다. 그래서 누구죠? 그 김난도 교사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하나의 걸로 알아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브랜딩을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게 큰 게 아니라 내가 살짝 나의 느낌이나 어떤 그런 차별성을 주는 게 그게 큰 기획일 수가 있어요. 그 형식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고를 작성을 합니다. 팩트 활용과 전략적인 에디팅. 그래서 정보와 사진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말해줄 수가 있을 텐데 그 사진이 없어. 그럼 구구절절한 말이 사진 한 장에 안 들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관이나 어떤 건데 사진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초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원고를 읽어보면 무거워요. 무겁다는 표현이 뭔지 알겠죠? 문장이 길어.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딱 써보고 나서는 처음에 반으로 자른다. 글 양을. 이걸 놓고 자르는 훈련을 좀 해봐요. 그러면 가능해. 놀랍게. 그리고 교정 교율을 봐요. 맞춤법, 띄어쓰기 등등을 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대지 작업을 해요. 대지 작업은 뭐냐면 글 안 치고 사진 안 쳐서 디자인한 종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글과 사진 다 넘겼으니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대지를 확인하고 수정 교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정지를 확인하고 하는데 원고 수정 과정 있잖아요. 그 글을 감량화하는 과정이 너무나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자꾸 읽어봐. 내가 자꾸 입에 걸리고 귀에 걸리고 하면 좋은 글은 아니에요. 읽는 사람도 어려워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글을 잘 쓰는 방법은 평소에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글쓰기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요. 저는 글쓰기의 장점이 뭐냐면 내 스스로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돼. 그리고 그게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끄적거리는 취미, 일기 쓰는 노력, 필사하는 욕심. 이건 거의 이제 작가들이 많이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작가들 그대로 따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글은 간단하고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미사여구 붙이지 마요. 그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 이런 거 빼버리고 문장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기승전결의 구도 같은 내용으로 깊고 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의 순서 배치, 지식에 의한 인용이에요. 자, 글을 트렌드북을 쓰기 위해서는 다른 책의 글도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런 식으로 차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보통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해보세요, 글 써보세요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 다 시간 순서로 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영화 막 전개되다 갑자기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다 전략적인 호흡인 거거든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추고식 구성뿐만 아니라 어떤 걸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되게 많은 그런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소 말 잘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에 대한 힘에 대한 그 신뢰를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소통하고 원하는 걸 가지고 와야 돼요. 내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게 바로 글쓰기의 목적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런 끄덕끄덕하는 동감이 모이면 공감이 되는 거고, 공감이 됐다면 그건 정말 좋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일단 내가 트렌드 서적 쓰겠다라고 하면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책을 읽을 때 독자의 입장이 아니고 생산자 입장에서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왔구나. 말투는 이런 식이니까 더 효과적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타겟으로 하면 이런 식의 말투가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책이 훨씬 더 타겟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말 강조하는데 미사여구는 가급적 줄이고요. 팩트는 그 근거를 확실히 해야 돼요. 이를테면 보험회사 1등, 뭐가 1등이에요? 어느 보험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한 성과 중에 뭐에 1등에 그게 나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발췌 근거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에세이가 아닌 이상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하고 그래야 글이 힘을 얻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